여기 한 일본인 여성이 한국과 중국의 차이를 알게 되고 경악하고 있습니다. 일본인 여성은 중국인 남자와 결혼을 한 후 중국에서의 생활에 아주 질려버렸다고 하는데요. 그 후에 만난 한국인 남성에게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고 한국에 대해 존경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일본인 여성은 어떤 일을 경험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오사카에서 살던 칸나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딸 하나를 낳고 기르고 있고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보람찬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도 너무 예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도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한국은 세상에 다시 없을 유토피아 같은 곳이고 전 세계인 모두가 방문해서 한국을 배워가야 할 수준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전부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한국에 오기 전 살았던 곳에서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이죠. 사실 저는 과거 일본에 유학 온 중국인 남자와 눈이 맞아서 중국에서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이가 갈리는 지경입니다. 저는 일본의 한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유학 온 중국인과 단체 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 그나마 멀끔한 인상의 중국인과 따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사람과 1년 정도 연애를 할 수 있었죠. 남자친구의 이름은 자오레이였는데 무슨 콩깍지가 씌었는지는 몰라도 그 사람의 눈만 봐도 웃음이 났고 일본과는 다른 문화에 빠져가면서 새로움의 재미를 느꼈습니다. 중국의 여러 음식들을 먹으면서 일본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었고 새로 배우게 된 언어인 중국어도 꽤나 재미있었죠. 남자친구가 중국에서 꽤나 잘 사는 집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음식들을 얻어먹기도 하면서 중국의 매력에 점차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자오레이는 저에게 청혼을 하더라고요. 저는 대학생이었고 자오레이는 졸업을 한 상태였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완강하게 반대를 하셨습니다. 중국인과 결혼하는 것은 결사반대라고 하시면서 나중에 중국에 가서 살게 되는 것 또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셨죠. 일본 입장에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꽤나 후진국이고 아마 일본과는 다르게 불편한 시설들 때문에 제가 무척이나 고생할 거라고 주의를 주시기도 했죠. 또한 얼마 전에 중국에서 박쥐를 먹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는데 그런 바이러스가 한 번만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각종 질병의 위험까지 있는 나라에 보낼 수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오레이가 저희 부모님께 아무리 사정을 해도 승낙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자오레이는 자신만 믿으라고 하면서 저를 중국으로 막무가내로 데리고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부모님이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 결국 두 사람의 행복이 중요하므로 중국에 가서 행복하게 지내자는 생각만 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대학교는 부모님 몰래 자퇴를 해버리고서 말이죠. 심지어 저는 모아둔 돈도 한 푼 없었고 중국어 실력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로지 자오레이에게 모든 것을 의지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저는 자오레이를 무척이나 신뢰하고 좋아하던 상황이었기에 그런 것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오레이의 부모님을 만나고 모진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국의 남자들은 살림을 함께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더라고요. 우선 남편이 살림을 도와주긴 했으니까요. 그런데 늘 밖에서 새로운 여성들과 술을 마시며 돌아다녔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허다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나가서 일을 하라는 말도 하는데 아주 힘들었어요. 한국은 남자가 의례 가장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고 여성의 경우 집안일을 하거나 맞벌이를 선택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남자에게 가장 개념이 없다 보니까 여성에게도 힘든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게 하더라고요. 사실 여성이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려면 남자보다 비교적 힘들고 집안일을 하면서 육아를 하는 것이 신체적으로 나은 일인데도 중국에서는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제가 나가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로 약간의 돈을 벌어왔을 때 남편은 자신보다 돈을 조금 벌었다면서 마구 화를 내기도 했거든요.
집안에 돈도 여유 있고 시댁도 나름 괜찮은 집안이었음에도 돈을 조금 벌었다고 구박받는 것은 예상하지 못하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중국에서는 꼬박 일을 해도 일본에서 받는 돈의 반도 되지 않았거든요. 분명 중국에 가게 된다면 잘 해줄 것처럼 말했던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다가 집안일을 하면서도 물건들을 마구 어질러두고 몸은 씻고 다니지만 빨래는 하지 않고 옷을 다시 입는 행동을 보이자 정말 울고 싶은 지경이었어요. 눈물이 말라서 나올 눈물도 없을 상황이었습니다. 시집살이도 정말 고생스러웠는데요. 시집살이의 내용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폭언과 구박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들을 언제 낳을 것이냐면서 저에게 닥달을 하셨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저의 남편이라면서 빨리 대를 이어야 한다고 성하셨습니다. 1살이라도 어릴 때에 아이를 낳아야 아이가 건강하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중국어를 배우지 않냐며 중국어가 세계 공용어가 아니었냐고 말씀하시는데 조금 어이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휴대전화 번역기를 통해서 간신히 소통을 하기도 하고 뜻도 모를 중국어 고함을 들으면서 그 내용을 공부하기도 하였죠. 그런 저에게 스트레스를 풀 창구는 오직 휴대폰 속 영상들 뿐이었습니다. 요새 가장 인기가 많은 드라마는 한국의 드라마였고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곤 했어요. 일본 드라마도 보고 싶긴 했지만 일본이 그리워져서 부모님 생각 때문에 눈물이 나서 도저히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중국에서 남편과 잘 살 거라고 큰소리만 떵떵 치고 3년 뒤에 가겠다고 말하면서 도망 나왔는데 이대로 도망치듯이 들어가게 된다면 부모님을 볼 면목이 없잖아요. 또한 한국 드라마는 세계적인 드라마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것들이 많고 내용도 새롭고 재미있는 것들이 무척이나 많았기 때문에 우울한 시간을 때우기는 아주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드라마를 여러 편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한국인 남자들이 여자에게 무척 상냥하고 여성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드라마에서는 여성이 무릎을 꿇고 남편의 컵에 물을 따른다거나 남편을 무조건적으로 떠받드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도 한국에서는 남자들이 가장의 자리는 지키면서도 아내와 아이를 위해서 힘들게 밤낮으로 일을 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중국에서처럼 여자에게 가장의 무게를 들게 하지도 않고 오로지 가정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면서 가족들을 챙기는 모습이 너무나 멋있어 보였고 과연 제가 생각했던 여성의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여성이 남편의 성실을 따라야 하지만 그런 것도 없었고요. 저희 부모님만 보아도 어머니가 아버지를 모시면서 모든 자비를 다하시는데 한국은 남편이 일을 하면서 여성의 부탁까지 들어주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남편이 일을 더 많이 하고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하는 것과 집안일을 공평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심지어는 결혼을 할 때에 집이나 자동차도 남자가 산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아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부담도 없고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는 문화도 없을 뿐더러 중국에서처럼 모진 시집살이를 할 필요도 없었죠. 출산 장려 정책 덕분에 출산을 하게 된다면 많은 혜택까지 주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잘만 키우면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국에서는 현재 세 자녀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없는 반면 한국에서는 제한 없이 낳을 수 있다는 것도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의 꿈은 아이 4명을 낳는 것이고 아들 2, 딸 2를 키우면서 작은 집에서라도 소박하게 사는 것이 꿈이거든요. 어차피 일본에서는 지금 중국에서 살고 있는 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집에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굳이 넓은 집에서 살 필요도 없죠. 괜히 청소하기만 불편하거든요. 심지어 한국에서는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들조차도 며느리를 약간 어려워한다고 하고 아들의 집에 편하게 들락거리지도 못한다는 내용의 대사를 한국 드라마에서 봤는데 이런 점도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중국인 남자와 결혼을 하지 않았을 텐데 생각하며
정말 매일같이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울고 웃으면서 혼자만의 스트레스를 풀었고 좋아하는 드라마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중국에 살면서 중국어 실력이 아닌 한국어 실력이 늘어만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다니던 중국어 학원에서 한국인들과 친해지게 되면서 지금의 한국인 남편을 새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남성은 40대 초반이었지만 무척이나 동안이었고 피부 관리나 외모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그런지 마치 20대처럼 보이더라고요. 저는 저와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줄 알고 친하게 지내려 했는데 나이를 듣고 경악하고야 말았죠. 그리고 한국인 상준과 민홍을 중국에서 가장 친한 친구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남편보다도 저를 잘 챙겨주었기에 점점 같이 보내는 시간도 많아졌죠. 어차피 남편 또한 밖에서 여성들과 노는 날이 많았기 때문에 저의 상황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배우고 그들에게는 일본어를 가르쳐 주기도 하면서 서로 언어 교환의 목적도 있었으니까요. 또한 언어 교환을 하면서 한국의 음식을 먹으러 다니거나 한국의 문화들을 접하게 되었는데 너무 놀라웠고 신세계를 경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일이 터지고야 말았죠. 남성들과 어울리는 저를 본 남편이 저에게 크게 호통을 쳤고 집에 데려가서 뺨을 때리는 등 폭력까지 행사했거든요. 저는 이런 고통을 받으면서까지 이 집과 중국에서 살고 싶지 않았고 최소한의 집만 챙겨서 도망치듯 탈출하고야 말았습니다. 가진 것은 입고 있는 옷과 지갑, 여권, 휴대폰이 전부였고 그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아둔 돈 약간이 있었는데 이것으로는 일본으로 돌아갈 비행기 표 가격도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중국에서 아는 사람이라고 해봐야 남편과 시댁 사람들이 전부이고 중국어 학원의 한국인들 뿐이었기 때문에 한국인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밤새 저의 이야기를 전부 들어주었고 차라리 한국으로 가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하더라고요. 어차피 저는 중국에서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한국에서 자신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어떠냐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특히 상주는 이미 이혼한 경험이 있다고 말하면서 지금은 중국 단기 유학이 이번 달에 끝난다며 며칠만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이혼을 하고 머리를 식힐 겸 왔던 유학에서 좋은 인연을 만났다면서 저에게 고맙다고까지 말을 했고요. 사실 저도 상준의 따뜻하고 다정한 성격 덕분에 한국을 더욱 좋아하게 되었고 한국의 새로운 문화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제안이 아주 기분 좋게 들렸습니다. 일본도 가기 애매한 상황에서 한국으로 가서 새로운 경험을 한다면 무척이나 흥미롭고 행복할 것만 같았으니까요. 특히 상준이 살고 있다는 한국의 서울은 중국의 어느 도시들보다 쾌적하며 깔끔하고 한국의 모든 인프라가 서울에 몰려있기 때문에 일본의 도쿄보다도 더욱 좋은 도시라 생각이 들거라면서 저에게 여러 사진까지 보여주더라고요. 실제로 일본 도쿄나 오사카의 오밀조밀한 건물과 작은 집이 아닌 한국의 넓은 집과 큰 자동차, 우뚝 솟은 빌딩들을 보니 멋있어 보였죠. 중국의 대도시도 그렇기는 하지만 이곳의 사람들은 모두 저와 맞지 않고 거리 곳곳에 악취가 나기 때문에 불쾌한 적이 많거든요. 심지어 공중화장실을 가면 대부분 남녀 공용이거나 칸막이도 없는 푸세식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그렇게 저는 상준을 따라서 서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하던 민홍은 중국에 더 있다가 한국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남자 말만 믿고 떠나는 두 번째 해외였지만 이번만큼은 무언가 다른 기분이 들었습니다. 상준은 이미 한국에서 독립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시댁과 마주칠 일도 없었죠. 마치 한국 드라마의 여자 주인공이 된 것과 같은 기분으로 상준의 에스코트를 누릴 수 있었고요. 중국 전 남편과 있었던 불행한 일들을 이미 털어두었기 때문에 상준은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도 말해주었죠. 실제로 한국에서는 제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는다고 구박을 당하지도 않았고 일본처럼 성씨가 남편의 성으로 바꿀 일도 없었으며 집안일을 못한다는 핀잔도 듣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는 문제도 상준이 저의 의견을 따라준다고 했기 때문에 아들을 낳으라는 구박도 당하지 않아도 되었죠. 심지어 한국의 모든 건물들은 사진에서보다 더욱 삐까뻔쩍했고 오래된 도쿄나 오사카의 건물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세련된 아파트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처음 살아보는 주거시설이었는데 공용으로 사용하는 저렴한 헬스장은 물론이고 사우나까지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지하주차장도 무척 잘 되어 있어서 무거운 짐을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에 바로 싣고 집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말도 안 되는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의 환승 서비스는 물론이고 공항과 지하철 등의 안전한 최신식 시스템은 일본보다도 훨씬 나았죠. 음식점과 음식들도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평생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들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는데요. 중국에서 기름진 음식들을 많이 먹어서 만성소화불량에 시달리던 저의 몸도 한국의 김치와 된장찌개 등을 먹으면서 점차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김치와 된장을 모두 일본의 전통 음식으로 알고 지냈는데 한국에서 와서 맛을 보고 나서 한국이 원조라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되었는데요. 일본의 음식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맛의 차이가 났거든요. 일본에 살 때에는 맛있다고 먹었던 음식들이 있는데 한국에 와서 한국 음식을 먹다 보니 그러한 음식들이 생각조차 안 날 정도로 인생에서 가장 맛있다고 느끼는 음식들을 모두 한국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강과 공원 등 운동시설도 무척이나 잘 되어 있었고 한복과 한옥도 너무나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인 남편과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국어 학원을 다니면서 동료들은 간식거리를 챙겨주기도 하고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며 다정하고 상냥하게 대하더라고요. 또한 남편은 중국인 남편처럼 집안을 어질러 두지도 않고 청소를 하고 향수를 뿌리고 청결에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음식을 할 때에도 손을 씻지 않던 중국 사람들과는 다르게 매번 손을 씻는 모습을 보면서 위생에 대한 개념이 다른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집안에서 당연히 나오는 줄만 알았던 바퀴벌레가 한국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벌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정말 이렇게 천국과 같은 나라를 왜 지금 만났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중국에서는 바퀴벌레와 눈을 마주치는 날들이 일상이고 일본에서도 오래된 집의 주택 내부에서는 꽤나 많이 보이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다가 한국의 행정 속도는 황당할 정도로 빠르고 잘 되어 있다고 느꼈는데요. 남편이 갑자기 서류가 필요하다면서 컴퓨터를 켜는데 왜 동사무소에 가지 않냐고 질문을 함과 동시에 다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부24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서류를 뽑을 수가 있다면서 굳이 나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무척이나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도장을 들고 주민센터를 찾아가면 직원이 캐비넷을 한참 뒤져서 전 세계에 한 장뿐인 그 서류를 복사해서 주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인터넷 속도도 무척 빠르기 때문에 고화질의 영상들을 마음껏 볼 수 있었고요. 중국에서는 자꾸 끊기는 인터넷 때문에 고생했기에 걱정했는데 한국은 불편한 것이 생각나지도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이 편했습니다. 그렇게 저희에게는 딸까지 생겨나고 일본 부모님께도 당당하게 찾아갈 기회가 생겼죠. 부모님께서는 결혼하려는 사람이 중국인과 한국인이라고 해서 걱정했는데 이렇게 잘 사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중국과 한국은 일본에 비하면 완전 후진국인 상황이고 특히 한국은 전쟁 위험까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걱정했는데 이런 모습을 보니 다행이라고 하셨죠. 이제 아무런 반대를 하지 않을 테니 행복하게만 살라고 하시면서요. 그새 많이 늙어버리신 모습을 보니 무언가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한국에서 들고 온 홍삼을 꺼내드리면서 드셔보시라고 했는데 그걸 드셔서 그런지 요새 기운이 넘친다고 전화가 올 정도였네요. 딸이 커가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은데 저는 이제 곧 둘째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넷째까지 낳아야 하니 서둘러야 하고요.
한국인 산모들은 전부 30대 이상이라서 더 낳고 싶어서 낳지를 못한다는데 저처럼 20대 산모들이 많이 늘어나서 아이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진실을 말하면 되죠? 여기 미국의 한 강의실에서 한국인 학생이 참았던 화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인 학생과 한국인 학생이 토론을 하고 있고 교수는 한마디씩 거들며 중국인 학생의 편을 들고 있는데요. 대체 강의실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 니콜스라고 합니다. 대학교에서 국어학을 전공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대학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문대학교이다 보니 각지의 대학생들이 모두 유학을 올 정도로 인종도 다양하고 정말 똑똑한 친구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요새 아시아 친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시아에는 많은 나라가 있지만 특히 한국, 일본, 중국의 친구들이 정말 좋고 새로운 문화에 대해 접할 수 있기에 무척 친해지려고 애를 많이 썼죠. 그들은 모두 역사 동아리에서 만났고 역사학, 국어학, 문학 등 정말 다양한 학과의 친구들이기 때문에 각자 알고 있는 전문 지식도 달라서 굉장히 흥미진진한 토론을 할 때도 많거든요. 가령 중국의 고대 국가와 한국의 고대 국가가 전쟁을 했을 때 이런 상황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등의 가설을 세워보면서 놀 때가 있는데 그 두 친구의 논쟁을 보고 있으면 무척이나 재밌죠. 그러던 중 정말 흥미로운 교양 수업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시아 역사 토론 수업이었고 교수님께서 모든 수업을 토론으로 진행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침 저희가 역사 동아리 방에서 매일같이 수다를 떨던 내용이 수업 내용과 연관이 있었고 수업 시간에 여러 친구들 앞에서 제대로 준비해서 붙어보자는 말이 나와서 친구들 모두 그 교양 수업을 신청하기로 했죠. 역시나 소문대로 수업은 역사적 사건이나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들이나 각 나라의 전성기 등을 발표하거나 토론하는 수업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당연히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상처를 받는 나라의 학생들이나 괜히 기분 좋을 나라의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디까지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간 것이고 자기 나라의 과거 역사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이 그 흐름처럼 될 리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토론이라는 것은 토론 발표자의 지식 수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고 청중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진실만이 승리하지는 않으니까요. 수업이 시작되고 정말 세계 각국의 학생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는데 마치 엄청난 규모의 국제회의장과도 같더라고요. 제 입으로 말하기는 창피하지만 세계적인 명문이라고 불릴 만한 대학교라 그런지는 몰라도 토론의 질도 굉장히 좋았고 발표자가 준비한 내용의 수준도 엄청났죠. 논문만 한 가득 들고 온 학생도 있었고 역사적 사료를 복사해서 가져온 학생도 있었거든요. 중동 지역에서 온 학생들이나 유럽의 프랑스와 독일, 영국 친구들의 토론을 지켜보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의 관심은 뭐니뭐니 해도 중국과 한국, 일본 학생들의 토론이었습니다. 저랑 친한 친구들이기도 하지만 그 역사가 워낙 재밌잖아요. 그런데 중국 학생들은 토론에 굉장히 자주 나올 정도로 바쁘더라고요. 저랑 친한 중국인 루스펑은 토론을 준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할 정도였죠. 중국은 주변국이 많은 나라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토론에서 이름이 불렸고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하기도 벅차 보였거든요. 특히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대만과의 토론에서도 무척이나 힘겨워 보이더라고요. 대만 학생들은 중국의 공산당과 국민당의 이야기를 하면서 국공내전 등의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나 무척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한국과만 이런저런 사연이 많은 줄 알았는데 확실히 인구가 많은 나라인 만큼 이야기 거리가 많다고 느꼈죠. 그런데 한국과의 토론을 하는 날 루스펑이 무엇에 그렇게 화가 났는지 막말을 해버리더라고요. 분명 한국 친구인 효민이와 친하게 지냈으면서 한국에 대해 비난에 가까운 말을 했죠.
류스펑은 평소에 말도 잘하는 달변인데다가 아는 것도 풍부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친구인데 효민이에게 제가 들어도 엄청난 이런 말을 해버렸거든요. 갑자기 손가락으로 효민이를 가리키면서 거짓으로 세상을 속이지 말라고 하며 한국은 그래서 안 돼. 대국 중국의 말만 잘 듣고 친하게 지내면 공생할 수 있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효민이는 단지 한국의 고대 국가들은 중국보다 강한 나라였다고 하며 중국의 땅에 한국의 문화재가 많이 있다고 한 것뿐이거든요. 효민의 말은 나름 설득력이 있었고 중국과 한국의 영토가 현재의 영토로 된 것은 얼마 안 되었다고 했기에 고대에는 충분히 그럴 만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도 류스펑은 갑자기 왜 저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와 류스펑은 각자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고 서로 어떻게 자라왔는지에 대해서까지 알 정도로 친하거든요. 류스펑이 어린 시절에는 동네에서 수재라고 불릴 정도로 똑똑했고 돈이 없는 집안에서 자랐지만 대도시로 유학을 가서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했죠. 그리고 먼 친척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 유학의 길까지 걸었다고 했으니까요. 또한 중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지식을 알려주었죠. 중국에서의 생활이나 아시아 사람들의 생각도 재미있었고요. 저는 이번 수업이 끝나고 류스펑과 효민을 데리고 술을 마시기로 했습니다. 효민은 조금 기분이 상해 있었고 류스펑 또한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진다면 가장 손해를 보는 것은 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괜히 이런 토론 수업에 참여하게 되어서 친구를 잃게 생겼구나 싶어서 큰 실수를 한 것 같았는데요. 두 사람은 술집에서 못다한 토론을 마저 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의 고구려는 중국의 수나라랑 당나라보다 강한 것이 맞다니까. 아니 고구려라는 나라는 중국의 나라인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두 사람은 정말 한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었고 괜히 저만 술을 진탕 마시고 취해서 먼저 집에 가버리고 말았죠. 어차피 다음 주에 또 있을 토론에서 결판이 날 것이 분명하니 괜히 제가 끼는 것도 이상한 일 같았으니까요. 원래 저희들은 함께 점심이나 저녁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이제는 그러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 아쉬웠죠. 그런데 효민이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해서 만났는데 저에게 미안했는지 작은 선물과 함께 편지까지 준비해 주더라고요. 한국의 독도라는 섬의 사진이 박힌 화장품 로션이었는데 굉장히 향도 좋고 질도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중국과 한국의 역사 문제에 대해서 말을 꺼냈죠. 현재 중국이 동북공정이라고 해서 한국의 역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며 아마 류스펑은 그 내용을 사실로 알고 저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들어본 적 없는 새로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덜렁거리는 편이라서 이런저런 준비에 부족한 것이 많은데 효민이는 그런 저를 늘 옆에서 챙겨주고 조용히 도와주는 친구거든요. 역시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효민의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관심도 많이 갔습니다. 제가 국어학과라서 고대의 이야기와 고대 사료에 관심이 많은데 미국에는 그런 역사 유적이 전무하다시피 하니 아쉽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친구들을 만나면서 아시아의 고대 역사와 유적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고구려와 발해라는 나라에 대해서 굉장한 흥미가 생길 이야기였죠. 효민이 준 로션도 저의 피부에 딱 알맞아서 잘 사용할 수 있었고요. 효민은 저의 피부가 건성인 것을 고려해서 한국에 갔을 때 사둔 것이라는데 이런 디테일하고 세심한 배려에 굉장히 고마움을 느꼈죠. 류스펑은 효민과 더욱 가까워진 저에게 괜히 샘을 부리는 것 같았고 저의 연락에는 대답도 하지 않는 등 무언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수업 시간에 만난 류스펑의 모습은 무언가 도끼에 차 있더라고요. 저희를 보는 눈이 친구가 아닌 적이라고 느껴졌고 어떻게 해서든지 효민이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버리고 싶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교수님의 토론 시작 소리가 떨어지자 맞아 준비해둔 원고까지 읽는 꼼꼼함을 보였죠. 중국은 세상의 중심이 되는 나라이고 한국은 고대부터 중국에게 머리를 조아려 왔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중국의 지배를 받았던 내용이 대부분이고
사막과도 같은 땅에 중국의 지원을 받아서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를 심으며 키운 땅입니다. 몽골에는 고비 사막이 있는데 그런 사막들이 한국에는 많이 있었고 중국의 선조들이 그 땅을 일구면서 한국을 키워준 것이죠. 그리고 한국의 백제와 신라는 중국의 고구려와 대립하는 관계였고 수나라와 당나라가 고구려를 그런 대규모로 공격했던 것은 하루빨리 고구려와 통일 왕국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번에 창바이산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되었는데 한국인들이 백두산이라고 잘못 부르던 것을 바로 잡으면서 고구려가 중국의 영토였음을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이래도 한국 학생은 자꾸 우기시는 건가요? 그런데 갑자기 교수님이 중재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잠시만요. 한국에 사막이 있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주장인데요. 물론 중국 학생 말대로 한국에는 사막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기는 합니다. 바로 충청남도 태안에 있는 신두리 해안사구가 사막과 비슷하죠. 혹시 그걸 보고 사막이라고 주장하고 중국 덕분에 한국이 발달했다고 주장하는 거라면 저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효민 학생이 발언 시작하시죠. 류스펑 하구가 말한 사막에 대한 내용은 혹시 중국의 쿠부치 사막을 말하는 건가요? 중국의 사막은 한국 황사 피해의 발원지이며 사막의 피해를 보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중국의 사막 때문에 한국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에는 사막이 있었던 적이 현재 밝혀진 사실로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국가 중에서 고구려는 한국의 역사가 확실하며 고구려보다 이전의 역사인 고조선의 민족이 상투를 틀고 흰옷을 입었다고 전해지는데 그건 심지어 중국 측 자료에 있는 사실입니다. 당시 상투를 트는 사람들은 오직 한국인뿐이었고 흰옷도 중국에서는 안 입었죠. 지금 중국인 하구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나라의 하구들이 어차피 진실을 알 수 없으니 마구 내뱉으시는 모양인데요. 사실에 근거해서 발언해 주세요. 그러자 류스펑은 괜히 한숨을 내쉬면서 표정을 마구 일그러뜨리더니 무언가 자료들을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인쇄해둔 자료를 마구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한국에서는 여름이 되면 삼계탕이라는 음식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현재도 더운 날씨이니 한국에서는 삼계탕을 먹고 있겠죠? 그런데 그 삼계탕은 중국의 전통 요리 중 하나입니다. 고대 광둥식 국물요리라는 것이 바이두 백과사전에 실릴 정도이죠. 한국에서는 고대에서부터 개고기를 보신탕으로 만들어 먹었을 뿐 닭은 먹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 중국의 전통 요리를 따라했으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해도 되는 건가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희 중국인들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자 효민은 침착하고 조리 있게 루스펑의 말을 받아내더라고요. 삼계탕은 원래 게삼탕으로 불리던 한국의 음식이죠. 삼계탕이라는 것이 등장한 것은 조선시대의 닭백숙이 시초이고 20세기부터 인삼을 넣으며 지금의 삼계탕이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인삼이 흔한 음식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닭을 끓여 먹은 기록이 있으면 전부 삼계탕이 되는 건가요? 교수님은 루스펑의 상태를 보시고는 아픈 것 같으니 얼른 돌아가라고 하시는데 실제 루스펑은 얼굴이 온통 시뻘겋게 변해서 불덩이와 같았죠. 저는 루스펑이 자신의 주장이 막혔을 때에 저런 상황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저러다가 분노를 하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을 알기에 교수님의 판단이 정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 동아리방을 치울 때에 쇼파의 위치를 루스펑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지 않자 대폭발을 하고 딱 저런 빨개진 상태로 있다가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소리를 질렀거든요. 루스펑은 주먹을 불끈 쥔 채 강의실의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고 효민도 무언가 허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교수님께서는 토론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토론하는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상대방을 무조건 이기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보다는 사실을 말해주면서 자신이 인정할 것은 깔끔하게 인정하고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을 명확히 이야기하는 태도가 토론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훨씬 좋다고 하셨습니다. 루스펑은 아무래도 교수님에게 단단히 찍혀버린 것이 분명했고 학점 또한 최악으로 받을 것이 확정난 것만 같았죠.
그렇게 수업이 끝난 저는 효민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효민은 정말 의외의 말을 하더라고요. 루스펑이 불쌍하고 저렇게 된 것이 루스펑의 탓만은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평소에 효민이 남을 위할 줄 알고 착한 성품을 지닌 친구라는 것을 알았으나 이렇게 막 나가는 친구까지 생각하는 마음이 넓은 친구라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마침 루스펑에게서 문자 연락이 왔고 앞으로 학교에 안 나가게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미국과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하는데 무언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런데 효민에게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루스펑의 부모님은 중국에서 꽤나 높은 요직에 있는 정부의 간부였고 루스펑이 저에게 했던 말들은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분명 어렵게 자랐고 대도시로 상경해서 고생했다는 말을 했는데 저한테까지 거짓말을 하면서 접근을 했던 것이죠. 한동안 저는 루스펑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유일한 중국인 친구였고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행동과 말이 모두 거짓말이었고 이렇게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게 될 줄 몰랐으니까요. 주변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들려주자 더욱 새로운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성공신화를 만들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고 정부와 관련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고 하더라고요.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식이 있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고 자신이 그런 소문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골 출신이라 순박하다는 이미지를 심기 원한다고 했죠. 루스펑에게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것 같아서 혈압이 오르던 찰나 제 친구는 저에게 더욱 골 때리는 이야기를 해주었죠. 바로 중국인들이 자신들이 중국인이라는 것을 속이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했으니까요.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한국인이라고 속이면서 학교를 다니고 특히 유럽에 가면 한국인과 중국인의 대우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인이라고 하면서 그 혜택을 누리고 싶어 한다면서 피해를 보기 전에 진실을 알게 되어서 천운이라고 하는데 무언가 친구를 잃은 것 같아서 씁쓸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효민이가 있기에 굉장히 행복한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효민이가 방학 때 한국에 놀러 오라고 저만 특별히 초대해 주었고 한국의 서울에 있는 가족의 집에서 저를 재워주겠다고까지 했거든요. 이번 방학이 너무 기대되고 효민이의 가족들도 빨리 보고 싶네요.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인데 효민이의 아버지가 역사교사라고 하던데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효민이가 이런 좋은 친구가 되었을 거라 생각해요. 한국의 모습이 너무 궁금하고 얼른 가보고 싶네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한국인과의 결혼은 허락할 수 없어. 여기 한국인과 결혼하겠다는 딸에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여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 살고 있는 클레르입니다. 저는 그동안 저희 엄마 때문에 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이번 한국 여행이 아니었더라면 아마 연락을 끊고 지낼 뻔했죠. 왜 그렇게 한국인에 대해 편견을 많이 가지고 계신지 도대체 알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프랑스에서 지금의 남편 현철 씨를 만났습니다. 현철 씨는 패션을 전공한 사람이고 패션의 도시인 프랑스 파리에 왔을 때 저와 첫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동양인을 거의 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훤칠한 키와 기가 막히는 패션 감각까지 전혀 흠잡을 곳이 없었습니다. 콧대 높고 피부 하얀 프랑스 남자들 사이에서도 유독 빛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연히 중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파리에 차이나타운이 있던 것이 기억나서 그쪽과 관련된 사람일 거라는 착각을 했죠. 한국이라는 나라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였고 한국과 중국의 차이도 구분하지 못하던 시기였으니까요. 아무튼 눈이 마주쳤다고 해서 그리고 그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말을 먼저 걸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중국인이라 생각했고 중국인에 대한 불편한 내용을 들은 적이 많으니까요. 그러나 현철은 제게 먼저 말을 걸었고 유창한 프랑스어로 자신을 소개하는데
무언가 신비롭다는 느낌을 받았죠. 그리고 저는 당연히 중국인이라고 생각해서 알고 있는 간단한 중국말을 해보는데 자신은 한국인이라고 하며 중국인과는 비교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프랑스에서 자신을 중국인으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국과 중국은 엄연히 다른 나라이며 서로의 민족도 다르다는 말을 했을 때에 굉장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분명히 중국이나 일본 쪽의 동양인들은 비슷하게 생겼고 특히 현철은 외관상 중국인과 다를 바가 없었는데 말이죠. 저희는 근처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알고 보니 제가 듣던 노래 중에 한국의 노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그 노래들이 한국의 노래인 줄은 전혀 모르고 그냥 좋다고 생각하며 듣기만 했었거든요. 친구들은 방탄소년단 등의 한국 아이돌에 관심을 갖기도 하지만 저는 조용히 노는 것을 좋아해서 아이돌을 좋아하는 친구들과는 친하게 지내지 못했기에 또래에 비해서는 한국에 대해 많이 모르는 편이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알게 된 사실로는 현철 씨가 프랑스어를 전공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인데요. 그 이유는 패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프랑스어를 전공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보다 프랑스 문화나 역사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것 같기도 하고 패션도 자신이 입고 있는 옷과 그 옷이 어디서 유래된 스타일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는데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멋있기도 해서 점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매너에서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인과는 전혀 다른 습성을 지녔다고요. 그는 다 먹은 커피잔을 직원에게 가져다 주고 우리가 마신 테이블을 깨끗이 닦기까지 했거든요. 온몸에 매너가 배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시아인에 대해 고정관념이 있었거든요. 우선 아시아와 중국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심어준 첫 번째 사람은 엄마였어요. 저희 엄마는 과거에 아주 잠깐이지만 슈퍼마켓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 저를 키우시느라 무척 고생을 하셨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잠시 슈퍼를 하신 거라 저는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아직까지도 치를 떠실 정도로 20여 년 전의 일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계시는데요. 중국인들이 가게에 오면 항상 여러 가지 물건들을 집었다가 놨다가 어지럽히기도 했고 심지어 그들이 다녀간 후에 보면 작은 물건들은 꼭 한 두 개 이상 비어 있다고 하셨죠. 하필 중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동네이고 젊은 프랑스 여성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 그런 잡스러운 범죄의 표적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엄마는 가게를 금방 그만두시고 말았고 그 이후에는 동양인이라면 진절머리가 나신다며 치를 떨고 계시죠. 아마 이러한 끔찍한 기억 때문에 제 남자친구인 현철과의 결혼을 반대하시는 것 같아요. 어른들 사이에서는 중국인이나 한국인이나 모두 같은 인종이고 생활 방식이나 행동이 비슷하다고 여기는 것이 당연시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시아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심어준 사람은 제 가장 절친한 친구인 발레리였는데요. 발레리랑은 초등학교 때부터 워낙 막역하게 지내던 사이라 서로의 비밀까지도 다 알고 있죠. 발레리가 저에게만 잠깐 사귄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바로 남자친구가 중국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발레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중국인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생기고 말았죠. 우선 발레리 말로는 중국인은 자주 씻지를 않는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원래 땀이 많이 나는 사람이라 냄새가 나는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옷도 빨래를 하지 않고 있었으며 샤워도 일주일에 한 번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며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집에 가보았는데 온갖 썩은 음식물들이 부엌을 뒤덮고 있었으며 더러운 바퀴벌레까지 여러 마리가 우글거리며 기어다녔다고 해요. 그 집의 화장실은 더욱 기가 막혔는데 화장실 문짝은 아예 떼어버려서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고 단 한 번도 청소를 한 적이 없는지 변기는 아주 새까맣게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부로 발레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중국인 남자친구의 집을 뛰쳐나오며 이별을 선고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발레리는 저에게 몇 번을 당부했죠. 중국인이고 아시아인이고 절대 만나지 말라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끼리만 살아온 이유가 있는 거라면서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시아인인 현철 씨를 만나버렸으니 발레리한테도 설명을 해야 하고 저희 엄마한테도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현철 씨는 제가 생각했던 아시아 이미지와는 아예 딴판이고 오히려 프랑스인이나 영국의 신사들보다 훨씬 젠틀하고 매너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나 가족에게 직접 소개를 시켜주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러니 누구에게 소개해 주어도 창피할 리가 없었거든요. 먼저 발레리에게 한국 사람을 만난다는 소식을 알리면서 발레리가 저를 보고 아시아 사람을 만난다며 욕을 할까봐 두 눈을 질끈 감고 있었는데 다행히 발레리는 한국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었고 중국과 한국이 다른 나라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에게 K-팝이나 한국의 문화를 소개해주면서 중국과는 다를 거라고 안심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게 아시아인을 만나지 말라고 하던 때의 모습은 어디 가고 추억 미화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하는 발레리의 말 덕에 자신감을 조금은 가질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엄마에게 현철 씨를 소개해 주었을 때의 반응은 너무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유럽의 남자들이 저에게 줄을 설 지경인데 어떻게 아시아 사람을 만날 수가 있냐면서 중국이던 한국이던 전부 매한가지이니 평생 고생하고 싶지 않으면 당장 집어치우라고 했죠. 그러면서 엄마가 겪으신 중국인 이야기를 하시며 저건 전부 너를 채가기 위한 수작이라고 저들의 본성을 알게 되면 정이 다 떨어져 버릴 거라고. 아직은 콩깍지가 단단히 쓰인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해 알아본 결과 현철 씨와 같은 사람은 한국인의 표준이며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매너가 좋고 눈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한국에 직접 가게 된다면 더욱 그들의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하도 저렇게 말씀하시니 아시아인과 한국인에 대해 걱정이 되기도 했고 직접 한국을 가서 그들의 생활 모습을 확인한다면 한 나라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 많이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현철 씨에게 엄마를 설득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자 차라리 직접 가서 자신의 부모님과 상견례까지 해버리자는 자신감을 보여주었죠. 엄마에게 이 사실을 말씀드리자 못 믿어하면서도 해외여행을 가보고 싶다며 그럼 한번 가보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 표를 발권하고 한국으로 향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는 중국 상해를 경유하는 비행기 편이었고 저희는 잠시나마 중국 상해 구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저희 엄마는 너무 끔찍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실제로 상해 거리를 잠시 걸어보았는데 이상한 냄새도 나고 사람의 변으로 보이는 것들이 골목 구석에 보이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이런 지옥 같은 곳을 빨리 벗어나고 싶다고 했고 중국인들의 시끄러운 목소리만 들어도 트라우마가 떠오른다고 하셨죠. 실제로 잠시 쉬기 위해 들른 호텔에서도 냄새가 나고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고생만 고생대로 해야 했고 너무 불편했습니다. 중국의 대도시인 상해도 이러한데 다른 장소는 어떻겠냐면서 한국은 상해보다 작은 나라 아니냐며 제 남자친구 몰래 말씀하시는데 저도 실제로 걱정이 되기도 했죠. 제가 느끼기에도 상해의 화장실은 대부분 쭈그려서 용변을 보는 곳이었고 비데가 없으면 힘든 저로서는 너무나 고통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저희 엄마의 표정은 약간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많은 길이 무빙워크를 통해서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이동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서 무거운 짐이 있어도 편리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다리 아팠는데 잘 되었다고 하시며 별 불만이 없으셨고요. 지하철에서는 오히려 좋다시며 웃음을 짓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지하철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는다면서 중국인들처럼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이 없다면서 기존에 있던 편견을 조금씩 버리셨어요. 서울의 거리를 걸으시면서도 깔끔하다는 말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현철이 미리 예약해둔 호텔은 정말 마음에 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깜짝 이벤트로 호텔 옆방에는 현철의 부모님이 계셨는데 호텔의 식당으로 모두를 모시고 상견례와 비슷한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철 부모님이 미리 준비해 두신 선물도 받으시고 현철은 두 어른의 통역을 해주기도 하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더라고요.
심지어 내일부터 함께 서울을 여행하자고 약속까지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매일 아시아를 욕하던 저희 엄마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물론 식당에서 보여준 현철 씨의 태도도 한 몫을 했을 거예요. 다 먹은 접시를 가지런히 정돈해서 일하는 분들이 가지고 가기 편하게 두는 모습에서 그의 배려가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시작된 우리 가족들의 서울 투어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현철이 63빌딩과 한강 유람선 등으로 안내해 주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한국 전통 음식과 전통 문화 체험도 함께 해주었습니다. 한옥을 갔는데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신비롭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 엄마는 이렇게 마당이 있는 집을 살아보고 싶다시며 마음에 들어했죠. 서울시티 투어 버스 2층을 타기도 했는데 정말 편하고 재미있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엄마는 현철 씨가 마음에 드신 모양이었어요. 저희의 결혼도 지지해 주시더라고요. 현철 씨의 너무 자상하고 친절하면서 어른들에게 깍듯한 이 모습은 프랑스에서 보기 어려운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청년들이 가진 문화가 이런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거고 한국에서 제가 살게 된다고 해도 안심할 만한 치안과 편리한 시스템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을 거고요. 엄마가 한국 여행을 다녀오신 이후 저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가서 살게 된다면 그 집의 방 중 하나는 꼭 비워두라고요. 가끔 엄마가 오셔서 지내보시고 싶다며 웃으시며 말씀하시는데 아무래도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현철 씨와 의논 좀 해봐야겠다고 한 기억이 나네요. 이로써 저희는 결혼 확정이 났고 지금은 깨가 쏟아지는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재미있게 지내고 있고 저는 한국어를 더 배우기 위해 학원도 등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중국인 친구를 사귀긴 했지만 확실히 그들과는 친해지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88올림픽 때 한국에 왔었다는 미국 기자 부부가 있습니다. 아니 여기 서울 맞아? 왜 이래 여기? 그러니까 말이야. 원래 이런 곳이 아니었는데 30년 동안 많이 바뀌었다면서 엄청 당황해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미국에 살고 있는 은퇴한 기자 부부입니다. 기자 생활을 하다가 만나서 결혼까지 하고 좋은 가정을 꾸렸죠. 벌써 한참 전에 은퇴를 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죠.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여행도 부부끼리 함께 다니면서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늘렸어요. 확실히 나이가 드니까 배우자밖에 없더라고요. 친구도 다들 각자 바쁘고 자식들도 나가서 살다 보니 자주 만나지를 못하니까요. 젊어서는 부부끼리 다니면 맨날 싸우기만 했던 것 같은데요. 요즘은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면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죠. 이제는 서로 챙기지 않으면 안 돼요. 제 와이프가 팔이 안 좋아서 팔을 위로 올리지를 못하거든요. 저는 또 무릎이 안 좋아서 왼쪽 다리를 살짝 절어요. 각자 아프다 보니까 도움이 꼭 필요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서로가 필요해지니까 안 싸우고 돕고 지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저희는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여생을 보내는 중이네요. 이제 더 나이가 들면 분명히 여기저기 놀러 다니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기자 생활을 하면서 각자가 외국은 많이 다닌 것 같은데 전부 일로만 바쁘게 다니느라 놀지를 못했죠. 특히 이 사람과 함께는 더더욱 못했고요. 사실 저희는 기자 생활하면서 한국에 함께 갔었던 기억이 있어요. 1988년에 서울 올림픽을 했었잖아요. 희한하게 그때 함께 갈 기회가 있었어요. 물론 다른 기자분들도 많이 갔었지만 저희는 서로 연애 중일 때라서 유독 몰래 붙어 있었죠. 그래서 더 기억에 많이 남는 것도 같아요. 취재는 각자 다른 곳에서 해서 일할 때는 만나지 못했지만 저녁에는 만나서 시간을 보낸 기억이 있네요. 어휴 1988년이면 벌써 몇십 년 전이에요. 이제는 기억도 희미해져 가네요. 그래도 한국에서의 기억은 좀 남아있어요. 올림픽 안표 상인들이 많아서 그걸 멀리서 취재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재미있던 기억 같기도 하네요.
그런데 한국 정말 장난 아니었어요. 여기저기서 싸우기나 하고 먹을 것도 무언가 별로였던 기억이 나요. 놀러 가기는 조금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서 나이가 들고서도 아시아 쪽 여행은 거의 가지 못했네요. 하이라이트는 중국 취재였어요. 중국은 제 와이프는 가본 적이 없었고 저만 갔는데요. 베이징 올림픽 때의 취재였어요. 1988년 한국 올림픽보다는 훨씬 낫겠지 생각하고 2008년에 중국을 갔던 기억이 나요. 당연히 아시아라고 하더라도 20년의 격차가 있는데 중국이 훨씬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었죠. 중국의 어느 화장실에 가서 전 기겁을 했습니다. 아니 무슨 남녀 공용인 것까지는 그렇다고 칩시다. 뭐 화장실 공간이 부족하거나 공사비 아끼려면 이해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도대체 왜 칸막이가 없는 거죠? 양변기도 아니고 쪼그려 앉아서 변을 보는데 여성분들이 앞으로 지나다녔어요. 이곳 하나만 이런 공간이면 이렇게까지 울분을 토하지는 않아요. 2000년대 최첨단의 시대를 달리고 있는데 수많은 화장실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음식들은 또 어떻고요? 더워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배탈이 나서 엄청 고생을 했었죠. 기름진 음식들만 잔뜩 있고 샐러드나 그런 음식은 거의 먹지도 못했고요. 그때도 제가 나이가 적지 않았을 때라서 몸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와이프한테도 말한 게 우리 아시아 쪽은 쳐다도 보지 말자고 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여행은 오직 유럽 위주로 갔었죠. 최근에 갔던 곳이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쪽이었고요. 확실히 그쪽은 넓고 한적해서 구경하기도 편하고 답답함이 풀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물론 미국도 그런 곳은 있지만 오스트레일리아는 캥거루가 뛰어다니는 것이 신기했죠. 나이가 들고 나서는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곳보다는 한적한 곳이 좋아요. 여행지에 가서도 사람이 많은 곳은 잠시 사람만 구경하고요. 남은 시간은 넓은 공원이나 강변에서 산책을 하죠. 그래서 이번 여행도 사실 캐나다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금방 가니까 다니기도 편하고 말도 잘 통해서 부담이 없는 여행이죠. 세계 어느 곳에서나 영어는 잘 통하니 편하긴 해도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곳은 또 다르잖아요. 그렇게 계획을 세워보고 있는데 어느 날 저희 손녀가 집에 찾아왔어요. 제 손녀가 초등학생인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죠. 우리 딸과 아들도 이만할 때가 있었는데 언제 애들도 이렇게 키웠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시간도 빠르고 인생도 빠르다고 느끼는 요즘이죠. 아무튼 저희 손녀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아니 무슨 벌써부터 그걸 쥐어주는지 요즘 부모들은 애를 어떻게 키우는 것인지 유튜브도 보고 인스타그램인가 그것도 하고 아무튼 한시도 손에서 놓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저희한테 춤을 한번 보여주겠다면서 혼자서 춤을 춰주더라고요. 어유 손녀가 춤을 춰준다는데 싫어할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너무 이쁘고 너무 깜찍해서 제가 동영상까지 찍어놨어요. 그런데 그 춤을 출 때 틀어둔 노래가 너무 생소하더라고요. 제 와이프는 손녀에게 이거 한국 노래냐고 물었어요. 저는 새까맣게 잊고 지낸 한국어를 어떻게 와이프는 맞췄는지 몰라요. 88 올림픽 때의 기억이 강렬하긴 했죠. 한국말도 세계에서 약간 독특한 편에 속하긴 하니까요. 손녀는 저희한테 한국에 대해서 아냐면서 자기는 한국 이름까지 있다고 하대요. 아니 무슨 미국 애가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친구들끼리 장난삼아 부른대요. 손녀 친구들 사이에서 한국이 인기가 많은 줄도 몰랐네요. 저희는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 다녀온 적이 있다고 알려주었죠. 그리고 그때는 한국의 노래가 유명하지 않았었다고 지금은 왜 유명한지 물어보았어요. 손녀는 미국의 가수 노래와 한국의 가수 노래를 위주로 듣는다면서 계속 인기가 많았었다고 했어요. 도대체 한국이 인기가 있을 이유가 없는데 왜 인기가 많은지에 대해서 궁금하더라고요. 저희는 또 기자 부부잖아요. 벌써 몇 해 동안 묵혀두었던 취재 정신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여행을 갈 것이니 차라리 한국에 가보면 어떨까 고민을 했죠. 손녀는 한국에 가게 된다면 방탄소년단 굿즈를 꼭 사오라고 했어요. 일단 알겠다고는 했는데 저희야 그런 걸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와요. 조금 찾아보고 손녀에게는 미안하지만
못 산다고 해야겠죠 뭐. 한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가수가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데요. 다들 화장을 엄청 해서 그런지 피부도 투명하고 눈도 색이 다르고 신기하더라고요. 그들을 보니 소녀들 감성에 잘 맞는 것도 같네요. 와이프와 저는 한국에 갈 준비를 하면서 88 올림픽 때의 사진을 꺼내 보았어요. 참 오래도 되었네요. 그때의 모습은 젊어 보이는데 지금은 전부 늙어버렸으니까요. 저희 아들이 1989년생인데 사실 그 무렵에 아이가 생겨서 결혼을 했죠. 그렇게 저희는 한국으로 가는 직항 비행기 티켓을 구했고요. 한국에 갈 준비를 했죠. 그래요, 손녀가 말한 것처럼 한국도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설마 88 올림픽 때처럼 상해 가는 음식을 주고 여기저기 복잡하고 더러운 화장실을 구경하지는 않겠죠. 저희는 한국 소속의 비행기를 타게 되었는데요. 비행기 안에서 슬쩍 보니 한국인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거기서 사실 조금 놀랐어요. 그들은 전체적으로 좀 세련되어 보였어요. 다들 단정한 차림이고 향수도 뿌렸는지 향도 나고 명품 가방이 있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저희는 예전 한국의 기억을 떠올리려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이곳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전에는 김포공항으로 도착을 했어요. 저희 와이프가 이런 것을 잘 기억하는데 인천이 아니고 서울 쪽으로 내렸던 기억이 난대요. 찾아보니까 인천공항은 새로 만든 지 오래되지 않았더라고요. 아, 한국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그때 기억나는 게 김포공항이 한국에서 가장 큰 공항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실망했던 것이 생각나요. 되게 작고 허름하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공항이 그 나라의 얼굴인데 한국은 정말 첫인상에서 합격점일 거예요. 인천공항을 새로 지은 것은 신의 한 수 같아요. 너무 커서 저희 부부가 길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는데요. 얼마나 거대한지 많이 걸어야 해서 힘들 지경이었어요. 제가 무릎까지 좋지 않으니 더욱 그랬죠. 이번 여행은 와이프가 특히 많은 준비를 했는데요. 와이프가 가고 싶었던 곳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전 기억 떠올리면서 돌아다니고 싶나 봐요. 30년도 훌쩍 넘어서 예전에 데이트하던 기억을 떠올리며 하는 여행이라 정말 낭만적이군요. 저희는 아침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숙소에 짐을 풀고 서울을 걸어보기로 했어요. 정말 놀라하면서 걸어 다녔죠. 그때는 한국 정말 이렇게 높은 건물도 별로 없었어요. 가장 높은 건물이 반짝이던 노란빛의 건물, 맞아요, 63빌딩이었어요. 그거 하나만 우뚝 솟아 있어서 조금 웃겼었는데 지금은 뭐 낮은 건물이 없네요. 63스퀘어에 가보니 그때의 기억이 날듯 말듯 하더라고요. 와이프와 꼭대기에 가서 서울을 구경했던 기억이 나서 엘리베이터도 타고 가봤죠. 그때는 엘리베이터 안내원이 건물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그냥 타고 올라가면 되더라고요. 그래요, 이제는 안내원이 필요 없죠. 다들 엘리베이터를 탈 줄 알 테니까요. 건물 꼭대기에서 서울의 한강과 도시를 구경하는데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분명히 그때는 여기저기 풀숲처럼 되어 있었던 공간들이 많았던 기억이 났거든요. 그 당시 찍은 사진도 집에 있어서 가끔 봤었는데 아,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한국인들이 노력을 많이 했네요. 전망대의 카페도 정말 최고였어요. 꽤나 수준이 높은 커피를 잘 타서 팔더라고요. 호텔로 돌아와서도 살짝 감동했네요. 여기저기 고급 조명들도 많고 정말 깔끔하게 마련된 이부자리와 침구류들이 있었죠. 한국에서는 팁 문화가 없다고 하던데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희는 거기서 며칠을 더 보내고서 퇴실할 때에 침대에 팁을 슬쩍 두고 나갔어요. 여러 가지로 너무 만족을 했거든요. 다음날 호텔 조식도 정말 저희가 좋아할 만한 빵과 우유 등이 나와서 든든하게 배를 채울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도 가격은 비싼 편이 아니었어요. 저희가 그래도 여유가 있는 편인데 이런 대접을 받으면 보답은 꼭 해야죠. 아침에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갔던 곳은 경복궁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거기서 엄청 놀랐죠. 저희 와이프는 바로 소리를 질렀어요. 저기 왜 그게 없어? 아니, 조금 이질적이긴 했어요. 멋진 건물이었는데.
아, 맞아요. 한국의 전통 건축물 앞에 있던 유럽식의 건축물이 사라진 거예요. 저도 사실 그 건물이 생각나서 경복궁을 오면서 계속 생각을 했었거든요. 인터넷을 얼른 찾아보았어요. 분명히 저희 두 사람의 기억은 똑같은데 막상 와서 보니 없잖아요. 저희는 당연히 어디에 옮겼거나 한 줄 알았죠. 그런데 인터넷에 뜨는 내용은 폭파시켰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을 식민 통치했었던 일본의 총독부 건물이었다고 하면서요. 아, 그럴 만도 하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벌써 아주 오래전에 없앴더라고요.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한국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죠 뭐. 그래도 저희는 88년도에 찍어둔 사진이 있으니 만족해요. 그때 가보길 정말 잘했네요. 저희는 그렇게 경복궁을 천천히 걸으면서 구경했죠. 한국의 전통 의상을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예전에는 나이든 할머니들이나 가끔 저걸 입고 다녀서 굉장히 신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요즘에는 나이든 분들이 전통 의상을 입는 것이 아니라 젊은 관광객들이 입고 다니니 신기했죠. 한국도 정말 많이 바뀌었나 봐요. 경복궁 안쪽은 예전에 왔을 때보다 더 깔끔해지고 정돈된 느낌이었어요. 마치 공원과 같기도 하고 큰 연못 근처에서는 잠시 쉬기도 했어요. 와이프는 아기자기하면서도 아름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일부 인정했어요. 한국은 한국만의 무언가 매력이 있더라고요. 손녀가 왜 그렇게 춤을 추고 영상을 보고 한국거리는지 조금은 알게 될 것 같았죠. 확실히 한국이 많이 바뀐 것이 맞아요. 유럽은 정말 예전과 지금의 변화가 거의 없는데 한국은 많은 발전을 이뤘고 앞으로도 더욱 커질 나라 같아요. 젊은 시절 여기저기 많은 나라를 가보았고 그 나라들을 지금 다시 가본 적도 많지만요. 한국처럼 이렇게 문화나 건축물, 사람들의 모습이 바뀐 나라가 거의 없어요. 또 신기했던 것은 한국의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점이에요. 식당에서는 미국보다 비싼 밥값을 지불하기도 했으니 말 다했죠. 이제 정말 쉽게 볼 나라가 아닌 것이 분명해요. 저희가 한국에서 느낀 것이 하나 있는데요. 정말 현재 잘 살지 못한다고 해서 미래에도 못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못 사는 나라가 나중에 잘 살게 될 수도 있고 지금 잘 산다고 자만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88 올림픽 때 한국에 갔을 때 기자 선배님들이 한국의 발전에 대해 엄청 말씀해 주시던 기억이 나는데요. 원래 한국은 정말 폐허 수준으로 아무것도 없었던 나라라고 했었죠. 그때도 잘 실감하지 못했는데 제가 88 올림픽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하면 누가 실감할까요? 정말 다음에는 손녀를 꼭 데리고 올 생각이에요. 그렇게 한국을 좋아하는데 가족끼리 와봐야죠.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나라라면 손녀를 데려와도 안심할 수 있겠어요. 저희가 구경했던 코스만이라도 구경을 시켜준다면 아마 엄청 좋아할 거예요. 방탄소년단 굿즈는 저희가 여기저기 물어보았는데 없어서 사주질 못했네요. 한국에 데려가면 기분이 풀리겠죠 뭐.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